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대로 못 친구지. 오셨어. 북한데 왜? 여기 왜 오셨어요? 고생하시네. 총리 후보자는 아이고, 거기 고생하시네. 가서 계셔야지. 나 여기 뉴스에서만 뵙고 앉으시. 식사는?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간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데. 아, 간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한다는 거잖아. 아니, 간식하지 마. 단식은 왜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내려올 거야? 자, 고생하십니다. 안 돼, 왜? 제가 혼란스러워. 어떤 제가 일가 혼란스러워. 아, 딱 뷔페 같지, 뷔페가. 수고를 하시고. 잘했다. 잘. 자, 수고하세요. 아니, 그러면. 유관성이 그래, 확실히. 아니, 우리 유관성이 이래. 나경원 의원님이 원래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나 자료 다 갖다 줬는데 뭘 보지 들어오질 않아. 다 갖다 드렸는데 보질 않으셔요. 아이, 보질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그 누구야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그랬어. 아니, 자료 안 낸다고. 그럼 우리. 잘- 아니야 못 들으셨구나. 자료 잘못 들으셨구나.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빨리 자료를 내세요. 다안 나도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열람을 하고 안 봐서 그냥 가져가신 거네. 아니 그 들어오셔야지. 자료를 하여간 자료를 고생들 안 하셨어요. 내셨다고 우리 당은 무슨 고생을 그러니까. 했어요. 자 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어진 이 장면, 정치인지 시트콤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웰빙 농성 중이라는 국힘당 나경원 의원 앞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깜짝 등장하면서 마치 만화 속 등장인물처럼 화면을 뚫고 나온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채 농성 중이라는 나경원 앞에서 김 후보자는 고생한다며 먼저 악수를 청했고 식사는 하셨냐고 정중하게 물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김밥 먹었다. 나는 단식한다고 한 적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농성이라며 깔아놓은 텐트, 김밥, 손선풍기까지 SNS에 올리며 인증 중인 모습인데요. 정말 웰빙도 이런 웰빙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미애 의원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라며 나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김 후보자는 다시 한번 고생하십니다라며 예의를 잃지 않았고 나경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나라며 소리쳤을 거라고 분위기를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옆에서 김미애는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맞장 붙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인간성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낯뜨겁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도 기막힌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나경원이 자료 좀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다 냈는데 보질 않더라며 응수했고 나 의원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주진우 의원이 사과했으면 나머지도 다 드리려 했다며 진정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료를 볼 의지도 없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반대만 외치는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나경원은 여전히 치열한 고뇌의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웰빙 농성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풀세팅된 국회 로텐더홀 캠핑장에서 무슨 고뇌가 있다는 건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말처럼 이건 농성이 아니라 그저 웰빙 캠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국힘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다며 생색은 내고 싶지만 보여주는 건 김밥 먹으며 셀카 찍는 모습뿐인데요. 진짜 정치는 어디에 있고 책임감 있는 야당의 역할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웰빙 정치쇼라는 말조차 아까운데요.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김민석 후보자는 유쾌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무분별한 비판과 정치적 발목잡기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소통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한 김 후보자의 진심은 분명해 보였는데요. 이러한 태도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성숙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정중하게 임하는 모습은 더 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자질로, 정치 공세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인물인데요.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모습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숙의 윤석열과 몇 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 날 만나셨죠?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의 저희의 어려워진 경제, 대외 신인도 그런 얘기가 총리. 내란 공범 한덕수, 이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는데요. 가면이 벗겨진 그 순간 왜 한덕수가 그렇게까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한덕수가 보여준 모습은 누가 봐도 내란 공범의 전형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폭로된 상황입니다. 자신은 내란에 공조한 적도 없다고 잡아떼던 한덕수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운명에 처한 겁니다. 특검팀이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계엄 직후 새롭게 조작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와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닌 치밀한 증거인멸 시도였다는 점에서 심각한데요.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헌법 규정조차 무시하고 불법 계엄을 강행했는데요. 이 불법의 흔적을 사후에 조작해 지우려 한 자들이 바로 한덕수와 김용현이었던 겁니다. 계엄이 실패한 이후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급조된 계엄 문서를 작성했고 한덕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한덕수가 내란의 불법성을 알고도 적극 가담했다는 방증인데요. 정말 결백했다면 왜 사후 문서에 서명하며 조작에 협조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치졸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한덕수는 사후 며칠 뒤 이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죄의식을 스스로 인정한 자백이자 증거인멸을 은폐하려는 범죄 행위 그 자체인데요. 결백한 자가 왜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을 꺼냈겠습니까? 6개월간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해온 것도 문제인데요. 자신은 계엄을 몰랐고 반대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말이 전부 허위였던 겁니다. 민주당이 말했던 특검 거부는 곧 내란 공범 자백이라는 말이 정확했는데요.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고 탄핵을 당한 뒤에도 윤석열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이 일련의 행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연극이었는데요. 바로 내란의 책임을 피하려는 자들의 치밀한 공모와 은폐였던 겁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인데요. 사후 서명, 증거 조작, 특검 방해, 탄핵 후 윤석열 옹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은 단 하나인데요. 한덕수는 내란 공범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윤석열과 한덕수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 실현입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도 변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고위원 발언문을 쓰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끊임없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지귀현에게 배당되었는데 결국 그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윤석열은 풀려났고 김용현은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지귀현에게 배당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중앙지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대법원은 즉시 직위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 텐데 담당 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실패한 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하되고 태어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를 치료한 아산병원의 의사는 또 어떤 돌팔입니까? 만성간염은 공무원이 불가능하고 급성간염은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외통수에 빠진 간염수계 주진우도 32년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역비리성 급성 후 만성간염이라는 기존의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 때문에 오래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염을 32년간 치료해도 안 낫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간염 환자가 말수를 즐긴다는 소문이 납니까?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던데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사람은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 아닙니까? 김건희와 주진우 모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몇 의사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KH 회장을 선처해 주는 대신 이재명 대북송금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40억 원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으니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뻔뻔하기로는 권성동이 뒤지고 싶지 않은 나경원 의원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나경원 의원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 대여 투쟁을 할 땐 빠루를 든 투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와서인지 투쟁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앵벌이도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손을 내밉니다. 껌이라도 한 통 내밀면서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 지갑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맛깔스러운 도시락을 시켜 먹고 텐트 치고 숙식하면서 비싼 피부과에서 관리된 피부에 예쁘게 화장으로 셀카 찍어서 올리면 누가 불쌍하게 봐줍니까? 야당이면 야성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삭발투쟁에 단식 농성 정도는 해야 한다고 충고드립니다. 이러다간 앞으로 국민의힘발 캠핑투쟁, 호캉스 집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망하겠죠. 넷째, 언론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라는 삽질로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떨어지자 칭찬을 하기는커녕 6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24억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젊은 층은 30억짜리 집을 살 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왜 젊은 층이 30억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30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24억 정도는 가지고 사야지 6억을 들고 24억을 대출내서 사라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민주정부의 탓으로 돌린 지난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사주가 건설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 모든 개혁을 위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이러한 준동을 박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좀 이색적인 농성 장면도 있고 또 전직 총리를 둘러싼 상당히 심각한 의혹까지 이 복잡한 한국 정치 상황의 핵심을 저희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정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정말 들여다볼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첨예한 내용들이죠. 단순히 사건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각 사안의 의미랄까? 그 배경까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그 뒤에 숨겨진 맥락 같은 걸 자료에 근거해서 같이 좀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국회 로텐더홀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신 자료를 보면 국임당 나경원 의원이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게 좀 웰빙 농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나오죠. 텐트에, 김밥에, 심지어 손선풍기까지 등장하고 SNS 인증샷도 있었다고요. 과거의 그런 농성들하고는 진짜 사뭇 다른데요. 그렇죠. 이 자료가 딱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과거의 야당의 어떤 전통적인 투쟁 방식, 뭐 예를 들면 단식 투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해요. 특히 그 김민석 후보자가 농성장을 직접 찾아갔는데 그때 식사는 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 의원이 김밥 멀었다. 나 단식한다고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답하는 장면. 이걸 자료가 되게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자료 제출 문제로 또 실랑이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언급이 돼요. 나 의원은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근데 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미 다 드렸는데 안 보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김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뭐랄까요, 좀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숙한 리더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나 의원 농성에 대해서는 웰빙 캠핑 아니냐. 이거 정치 쇼 같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요. 정말 평가가 극과 극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공방의 단면, 그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였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분위기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은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계엄 사태 관련해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아주 심각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요. 와, 내란 공범이라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그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게 그 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 이미 조작된 계엄 선포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전 총리가 나중에 서명했다. 이 특검팀 발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헌법 제82조를 보면 대통령의 고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랑 관계 국무위원 서명, 즉 부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내각의 공동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인데 그렇죠. 그 헌법적 절차죠. 이 자료들은 바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계엄을 시도한 거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사후에 문서를 위조했고 한 전 총리가 여기에 동참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거든요. 이걸 자료는 증거 인멸 시도다. 그리고 사실상 자백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내용까지. 그럼 결국 이 자료들의 주장은 한 전 총리가 그동안 계엄에 대해 몰랐다 또는 반대했다 이렇게 말해온 게 다 거짓말이고 뭐 특검법 거부나 탄핵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감싼 행동들 이것들도 전부 내란 책임을 피하려는 어떤 공모, 은폐 시도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네,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이렇게 한쪽은 정치 공방의 어떤 스타일 논란, 또 다른 한쪽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중대한 혐의 제기, 정말 한국 정치의 극명한 두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 정보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현재 정치 지형이나 어떤 권력 구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어요. 특히 기득권층의 준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뭐 검찰 개혁 같은 그런 지속적인 개혁과 감시가 왜 필요한지 그걸 좀 역설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 당신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한쪽에서는 정치 행위의 어떤 표현 방식, 그 진정성을 묻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자료들이 지적하는 소위 준동이라는 것들,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